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재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죠.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 커피 한 잔 지원해 주실 분 멤버십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은 월가 아재님의 유튜브 시향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저와는 조금 다른 견해지만 배울 점이 많아서 정리해 보았고요. 저희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거시경제를 논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개가 있습니다. CPI하고 실업률인데요. 인플레이션하고 직접적인 연관에 있는 CPI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면요. 소비자 물가지수,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그죠? 말 그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생활비를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8만에서 9만 개 정도의 항목들을 취합해서 정해진다고 해요. CPI는 크게 8개의 분야로 나눠지는데 주거, 식음료, 교통비, 의료비,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기타 이렇게 8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미국은 주거비가 한 40% 정도 차지하고 식음료와 교통비가 15%씩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이 3에서 7%를 차지하게 됩니다. 각 국마다 CPI가 다 다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부분이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서 돼지고기 가격에 따라서 CPI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CPI 중에 변동성이 심한 식음료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것을 코어 CPI,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하죠. 우리 생활에 아주 민감한 지수입니다. 특히 이 CPI는 금융시장과 연결이 매우 큽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시장에서 CPI가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가 상승하여 채권시장에는 큰 악재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면 악재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 즉 자본 조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체력이 약한, 재무가 약한 기업들은 도산하기가 쉽죠. 특히 최근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유는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이전과는 달리 그 이후에는 세계 금융은 연준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의 대외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물가 안정이고요. 그리고 둘째, 고용의 극대화. 셋째, 적당한 장기 금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듀어 맨데이트이라고 해서 고용과 물가 안정 두 가지를 중점으로 뽑는데요. 그 이유는 물가가 안정되면 장기 금리도 안정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지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고용보다는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면 고용까지 위협받게 되고요. 사실상 최대 고용 레벨은 실물 경제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연준의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연준은 왜 2%를 목표로 두었을까요? 이 2%의 의미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말로 마이너스 물가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죠. 이렇듯 연준이 장기적으로 2%를 목표로 한 것은 1%로 하기에는 너무 타이트하고 자칫 잘못하면 디플레이션이 될 수가 있고 2% 정도가 돼야지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죠. 현대사회는 레버리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빚이 많이 있는 경제구조죠. 소유한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 또는 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등으로 미리 소비하고 나중에 상환하고 갚는 즉 부채를 순환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레버리지 경제구조는 디플레이션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화폐의 가치의 하락이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수년 후에는 인플레이션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실질적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5%라고 할 때 현재 1만원은 1년 후에는 9,500원의 가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잘 이용하면 그만큼 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연준은 디플레이션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높은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데이터에서 명목
GDP 성장률이 6% 이상 고성장을 보였을 때 금융과 경제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GDP는 국내 총 생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있고 생산성 증가에서 오는 실질 성장이 한 2% 정도 돼서 명목 GDP가 4에서 5%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1961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GDP 성장률은 약 3.7%가 됩니다. 그렇기에 연준이 듀얼 맨데이트 이라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하지만 연준의 가장 큰 목표는 물가 안정이고 그 다음이 완전 고용에 따른 경기 부양일 것입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연준이 목표로 잡은 인플레이션 2%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구나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가장 중점이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 말한 CPI는 지난달의 물가가 전년 대비 또는 전월 대비해서 얼마나 상승했느냐에 중점을 두는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번 달의 물가, 인플레이션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2%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흐름도 CPI가 최고점 9%를 찍고 피크아웃 하에서 6.5%까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 증시도 반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하향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인지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밴드에서 자리를 잡을 것인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생각하는 가격은 시장 가격에서 관측이 가능하고 시장이 생각하는 미래의 변동성은 옵션 시장에서의 내재 변동성, 즉 빅스 지수로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생각하는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현재 보는 CPI는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데이터가 아닌 미래의 것입니다. 물론 미래의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이러한 것들은 정확하게 관측한다는 것은 불가한 것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팁스 스프레드입니다. 여기서 팁스라는 것은 물가 연동형 국채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를 해주는 그러한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3% 이자의 국채를 투자했고 인플레이션이 2%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구매 상승률은 1%가 됩니다. 만약에 100만원을 미국 10년물 국채 3%에 투자를 한다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103만원이 되겠지만 인플레이션 2%를 제외한다면 실질 상승분은 1%인 10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팁스의 경우 원금의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미리 반영을 해줍니다. 동일한 예를 들면 원금 플러스 인플레이션인 102만원을 먼저 책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인 원금에 있어 3%의 이자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5만 6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와서 원금이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여도 원래의 원금을 깎지 않고 100만원은 보장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10년 만기 3% 국채와 10년 만기 3% 팁스 중에 어느 것을 투자할 것인가요? 그 누구도 국채를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팁스를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팁스는 국채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금리에서 거래가 됩니다. 요거는 미국 국채 10년물 2월 17일 기준 지금 3.8170이죠. 그리고 요거는 팁스입니다. 1월 20일 1.220이죠. 이 두 개의 격차는 2.59 요 정도 됩니다. 이게 미래의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예상치입니다. 이것을 팁스 스프레드라고 하고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시라고 합니다. 만약에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의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아질 것을 예상한다면 팁스를 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팁스의 이자율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거나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팁스의 이자율은 국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팁스 스프레드와 연준의 금리 현황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팁스 스프레드가 오르면 반드시 연준도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그런 일차원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팁스 스프레드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실제 연준 간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장기적 추세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연준의 금리 결정은 인플레이 기대치 외에
다양한 경제 지표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인 2008년을 보면 팁스 스프레드는 위기 발생 후 한동안 금리 유지하다가 급락을 했던 것에 비해 연준은 금융위기 닥치기 전 발빠르게 금리 인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시장도 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 2012년을 보면 팁스 스프레드는 급격하게 올랐는데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의 부채 디레버리지 때문에 통화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때 상황이 금리를 올릴 만한 상황이 안 됐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 2020년, 2022년을 보면 팁스 스프레드는 고공행진 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라며 비둘기적 발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연준의 완화 정책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했죠. 결론적으로 파월의 생각은 틀렸고 이를 깨달은 연준은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거품도 증시의 온도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준이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연준의 정책에 따른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 한 증시의 흐름은 연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연준은 5% 금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금리를 당분간은 인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지표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긍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가격입니다. 현재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는 생각보다 따뜻한 유럽의 겨울로 인한 안정화로 볼 수 있겠지만 중국의 봉쇄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한 영향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3년에 들어서 중국이 봉쇄 정책을 풀면서 석유를 중심으로 한 각종 에너지 소비가 증가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지금 미국 기름 시출에 보면 하향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줄고 수요는 늘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달러입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작년 9월을 고점으로 해서 10% 정도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달러 인덱스와 실물 경기와는 어느 정도의 갭이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을 압박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현재 인플레이션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 상승에 기인한 부분이 큽니다. 화면의 지표들은 미국 하버드에서 만든 실시간 경제 트래커 어퍼튜니티 인사이츠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표들은 종합하여 발표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 사이트는 여러가지 대안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경제 지표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적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소비 지출도 굉장히 높게 소비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용 공고도 계절적인 요인으로 잠깐 주춤했지만 다시 반등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달러 인덱스 그리고 미국의 고용 소비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인플레이션이 연말까지 2%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고 무역 적자와 가계 부채도 상당하지만 외환 보유고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국가의 펀더멘탈은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이벤트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을 한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월가 아재님은 때를 기다리면서 현금을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지속 속에 주식시장은 양분화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채의 비중이 높은 건설주나 그리고 재무가 약한 기업들은 부도의 위기에 몰릴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경기 봉쇄 해제에 따른 반도체 수혜가 예상되며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의 40%를 소비하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반도체를 많이 소모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인텔의 서버 CPU가 출시가 되죠. 그러면서 DDR5 고성능 디램이 이러한 수요를 견인할 것이고요. 챗 GPT로 인한 공룡 기업들의 AI 정책, 전기차 시장의 성장, 배터리, 우리나라도 배터리 강국이죠.
더욱이 미국의 IRA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전체적인 부분은 월가 아젠인가 비슷하지만 저는 주가가 얼마 오르겠다 이런 것들은 예상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적어도 3분기 정도가 됐을 때는 반도체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부분도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정이 올 때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매월 1일 발표하는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고 있고요.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발행하는 DXI 지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대비 싼 주식을 꾸준하게 매수를 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